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근들의 이딴 구속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 둘씩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의혹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오늘 네 분의 패널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 기자님. 네. 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3개의 화살을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3개의 화살이 어떤 건가요? 거기서 말하는 3개의 화살이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군과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 개입. 그 문제가 있고요. 예, 네. 댓글 정치 개입 한 댓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 유행어를 만든 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불거졌죠. 그 박근혜 정부의 이제 특활비부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에도 특활비가 상납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사람의 증언이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네. 그렇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일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게 지금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돈 문제는 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역시 이제 민간인 사찰, MB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를 입막음하겠다는 그 용도로 지금 5천만 원이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그래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속실장, 김일중 부속실장 1억 원을 제2부속실,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를 담당했던 제2부속실을 통해서 건너갔고, 이게 이제 순방 때 쓰였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한테도 1억이 전달됐다라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갔는데, 이걸로 보면 어쨌든 특활비 문제는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장유식 변호사님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특활비라고도 하고 특수활동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 권력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1조 정도 됩니다. 1조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중에 이제 국정원이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 자체가 특활비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활비 자체의 정의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사 활동에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특활비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특수활동비를 국가안보에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활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더 분개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겠죠. 네. 지금 이 사용이 그러니까 사용을 예컨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썼다면 정당하게 썼다 하더라도 예산 전형의 혐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청와대는 청와대 예산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국정원이 써야 될 돈을 청와대가 가져다 쓴 거니까 예산 전형의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가져오라 그러면 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하고 국민 감정상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간 돈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또는 대통령이 썼더라도 그것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산 전형을 확 넘어서 버리는 문제니까 국민 감정상 용납이 잘 안 되고, 특히 지지자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
이 대부분 MB 시절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게 이 원세훈 그 국정원장 시절인 거죠? 아무래도 원세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MB 시절 가장 오랜 기간 재임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이기 때문에 거리감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많이 이제 건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원세훈 전 원장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 특활비에 대한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그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개건 연구소 하면서 뭐 200만 달러가 갔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재산 동결 조치가 들어가면서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 유용의 문제를 추궁했더니 원세훈 전 원장이 내가 사적으로 쓴 건 아니고 이거 공금으로 쓴 것 같은데 어디다 썼지? 이거 청와대에 줬는데 이렇게 해서 진술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원세훈 전 원장이 본인의 사적 유용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한테 덮어 씌운 거야,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결국 검찰이 이건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원세훈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 반대로 이것이 끝일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살아날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지금 중요하게 떠오른 겁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 개혁위 활동을 했는데 네. 사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현재의 국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댓글 사건에 네. 관련된 부분이었고 외곽 팀장들 민간인 댓글 부대를 통해 가지고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저희가 그 활동을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돈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댓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자금들이 매우 불투명하게 국정원에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로 갔죠. 그래서 특활비 부분으로 갔고 그게 일단은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됐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고 그것이 댓글 사건으로 연결된 것이기 네.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까지 그 특활비의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하고는 별개로. 이 검찰이 이제 거악과의 전쟁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지지 세력이 상당히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면 그렇다면 검찰이 참 쉽지 않은 상대를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검찰이 상대해온 그동안의 거악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김 변호사도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원세훈 전 원장, 김백준 전 비서관, 뭐 김희정 전 부속실장 모두가 다 중요한 진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른바 의리를 지켜서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 2007년 총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부자 됩시다 아니었습니까? 그게 무슨 이념입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핵심 세력들이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정권을 잃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한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 잡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자기들 배불리는 데 썼느냐.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념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사람들의 진술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있는 이런 사건처럼 쉬운 사건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속도전을 내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이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별개. 네, 별개의 특수활동비인데 항상 돈이 모자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120억 그러면, 정도라고 하죠. 예, 가장 갖다 쓰기 좋은 데가 이제 국정원일 수 있겠죠. 그러면 국정원. 예전 그 전 정권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갖다 쓴 건가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로 보면은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쓴다.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안 썼다라는 거고요. 네. 얘기했고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뭐 전 정권에서 이미 없어졌었고 전 정권에서 없어졌었고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독대도 안 하는 걸로 국정원장이 독대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끗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이 대목에서 그렇죠. 그 뭐 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신빙성 검증해야 있는 될 부분은 그런 건 아닌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청와대 금고에다 쌓아놓고 뭐 수억의씩의 전별금을 준 것을 대단한 미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전두환, 노태우 또 그전 정권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였겠습니까? 그들의 인식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정말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거부했다 그러면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한 70년의 한국 현대사에서 10년간의 예를 빼놓고는 모든 정권이 다 국정원 돈을 뭐 관행적으로 써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박근혜, 이명박 개인의 문제이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의 사유화의 아주 가장 천박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권력 사유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서 오는 얘기지만 이건 너무 긴 역사적인 얘기니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법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됩니다. 적어도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건 단돈 10원이라도 법의 근거가 있냐 없냐 가지고서 저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걸 꼼꼼히 따집니까? 그런데 수십억, 수천, 수백억의 국가 예산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리저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옮겨지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걸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뭐 저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정말 전수조사는 이런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낱낱이 가려내고 국민들한테 공개할 부분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처리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단 수사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건 맞는데 우리는 받은 건 맞는데 너네도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프레임 전쟁이고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수사는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한정돼서 돼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또는 줬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언이나 정황이 전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다만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의 특수활동비를 또 국정원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제도 개선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난 17일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라. 그게 이제 곧 이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제 뭐 검찰 조사 같은데 나서는 건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요. 네. 원래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런 의미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불러. 내가 서초동 나갈 테니까 내 측근들 구속된 사람 다 내 명령 받고 한 사람들 풀어줘. 내가 다 책임지 이거여야 되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측근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결국 이제 정치적인 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림수는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서초동의 문제를 나는 여의도로 가져가고 싶다. 그 얘기는 내가 이걸 서초동에서 해결을 하면 나는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여의도의 문제로 가져가서 좀 판을 키워서 정치의 문제로 끌고 가서 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결집을 시켜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 대한 보복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그래야 내가 이제 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작을 한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는 뭐 정치적 수사였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 보수 정권이지만 보수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신념화된 집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보수 세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사 상황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로까지 연결될 경우에 과연 보수 세력이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오겠느냐?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한 나머지 쫓겨서 다급한 나머지 보수 붕괴를 얘기하고 보수 괴멸을 얘기하고 정치 보복을 얘기해도 보수 세력이 거기에 동조해서 뭔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 세력의 핵심 가치를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이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네. 프레임을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측근들한테 내가 너네들을 위하는 말을 할 테니까 이제 좀 그 나를 위해서는 입을 좀 닫아달라라는 저는 그런 그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MB가 그때 기자회견하는 그 당시에는 댓글 사건하고는 달리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특활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고 그동안 뭐 노무현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카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날 성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좀 드러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입장 발표 이후에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우리 그렇게 괴롭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갖고 있긴 한 걸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 얘기는 사실은 댓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린 없을 것 같아? 우리도 다 있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을 어땠는데 다 가지고 있다. 특활비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있는데 뭐 결정적인 어떤 시기를 보기 위해서 그러고 품고 있다. 왜 칼이라는 게 이제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빼면은 칼이거든요. 그냥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없든지 이걸 꺼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그러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아마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뭔가 폭력거리가 있는 듯이 이런 천박한 정치는 전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 천박함을 피해 가려면요, 있는 거 빨리 까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예, 그럼요. 있다면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개를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전개를 해야죠. 그런 게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른바 블러핑처럼 이렇게 이걸 정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가 천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미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일반 민간인들까지도 이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 정권에 그런 큰 비리가 있었다면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면 그걸 안 쓰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정치 공작,
정치 보복 이런 주장은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소환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소환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평창이 2월 9일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이냐 후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후를 택하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단순히 평창의 성공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와 비핵화 해결에 있어서 평창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평창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서 그 뉴스가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어떤 언론들이 뒤덮는다는 거 그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평창 이후로 저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무적인 판단,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도 올림픽을 좀 축제 분위기에서 치르고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형식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가가지고 전 국민의 축제를 축하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검찰이 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과 속도로만 보면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멀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도 좀 멀어질 수 있고 좀 김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검찰이 어떤 것이든 정무적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문무일 총장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겠다. 수사만 보고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도 이 정도로 이렇게 진술이 많이 나오고 빨리 이 속도가 오를 줄은 검찰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워낙 지금 뭐 진전이 빠른데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한 2달 늦추는 겁니다. 평창 이후로 늦춘다는 뜻은 뭐냐면 패럴림픽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내지 석 달 이후로 지금 늦춘다는 뜻인데요. 이런 정무적 판단을 검찰이 할 이유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냐. 곧 수사를 받을 사람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현 대통령과 함께 웃으면서 이건 누구나 봐도 전 세계가 봐도 이게 연출이라고 볼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뭐 검찰이 수사가 미진합니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 저는 시기를 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적 취재를 해보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이렇게 선언적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무적 판단 안 하고 나오는 대로 가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피로증 얘기하면서 뭐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피로증 얘기하면서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 나왔을 때도 아니 나오는데 이런 증언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는데 이거를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거는 나오는 대로 간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 보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해야 될 때다, 확인해야 될 때다 싶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보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뭐 이동영 씨까지 이제 왔고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압수수색도 했고 소환도 했고 심지어 이제 그 하청업체들까지 다스에 끝났죠. 그다음에 국정원과 군사이버 댓글 다 끝나 있죠. 특활비 문제도 어느 정도 주요 증언들 나왔죠. 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대로.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검찰은 조금 고민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 포트는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 소환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사법 처리 문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 그렇게 되면 뭐 개막 한 이틀 전에 아마 일정상 소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바로 평창 올림픽 가장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즈음에 이명박 정권이 영장을 치던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불구속하겠습니다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환 조사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다스잖아요. 이 다스 요즘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다스는? 그러니까 다스를 둘러싼 그 핵심적인 그 의혹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는 물론 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게 뭐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BBK에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했던 140억 원 40억 투자했다가 아직 거두지 못했던 140억 원을 회수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 당시에 청와대와 그다음에 MB의 측근이 개입해서 작동했던 거. 그 사건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사실 고소고발을 했던 사건이고요. 네. 그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스가 그 비자금을 마련해서 그 120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 120억 원이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에서는 여직원이 횡령했다고 했는데 그 여직원의 횡령 부분이 사실인지 또 그 밖에 탈세 부분은 없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조사 두 가지가 굴러가는 거고 국세청에서는 또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다스 문제는 또 뭐 BBK 투자 자금하고도 엉켜 있고 또 도곡동 땅 관련 그다음에 또 주가 조작 의혹. 이게 다스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에 비하면 이건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런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그래 다스가 내 거라고 하자. 내가 거짓말했어. 정말 잘못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 책임질게. 근데 다스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지? 아마 이거거든요. 최후의 경우에 내가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그럴지언정 다스 때문에 사법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국정 특활비에 비해서. 문제는 이제 120억의 이제 횡령 문제인데 그 부분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시효 문제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자신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40억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BBK가 가지고 있는 어느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다스한테 140억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BBK에서 누구 줄까 하다가 다스 먼저 주자.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좀 청와대 측에서 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당시에 김백준 기획관이 거기에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아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 특수활동비를 수사를 하지만 그 문제 안 묻겠습니까? 물을 거거든요. 분명히 수사 기법상. 근데 거기서 만약에 김백준 기획관에 또 뭔가 입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즉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BBK의 어떤 그 돈을 다스한테 먼저 배상하게 하는데 조금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금 곤란을 겪을 수는 있죠. 형사처벌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횡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 실소유주가 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1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말이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댓글이라든가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계속 기망해왔다라고 속여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의 어떤 형사적 처벌이 다른 세 개 중에서 다른 두 개보다 좀 적을진 몰라도 MB에게 주는 어떤 도덕적 타격, 정치적 타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 장 변호사 말씀이 뭐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인들 창피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다스가 정말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10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고 그러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정말 보수의 도덕적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것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형량이 적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른 이런 증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다고 탁 특정 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는 도덕성이냐 돈이냐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이 고민했을 때 만약에 명예를 취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그 순간에 이거는 이상은 씨와 그 조카
진짜 그 사람 저렇게 돼. 진짜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해서 아들한테 가는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사실은 내 거야. 내 건데 그럼 내가 나한테 오는 도덕적 책임을 받겠어. 라고 할 때는 그럼 도덕적 책임만 있느냐? 법적인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법적으로도 뭐 횡령이나 그다음에 포괄적 뇌물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다스가 지금까지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 서울시장 이 시절에 본인들이 많은 부분을 그 도움을 주면서 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를테면 뭐 발주를 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경우에 그건 다 포괄적 뇌물죄, 그다음에 직권남용죄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MB가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MB 쪽에 이제 방어하기 쉽다가 말씀드린 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인 거죠. 도덕적 문제는 더 힘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반응을 봐도 압니다. 댓글 때 바레인 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 앞에서 포토내서 뭐라고 얘기하고 왔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쉴드를 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근데 다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워딩을 보시면 당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의 문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얘기합니다. 그건 자유한국당도 아는 거죠. 야 이거는 만약에 밝혀지면 개인 비리인데 차명으로 회사 가지고 거기서 돈 뺀 개인 비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쉴드를 치냐 이 분위기입니다. 우리 김 변호사 말씀 중에 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이를테면 이건 개인 문제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관여 안 하겠다고 해서 한국당의 책임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 이게요. 2007년에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걸 당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BBK 의혹, 다스 이것이 주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그랬죠. 정당 사상 최초로 자체 검증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검증이 참 부실했다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다스나 BBK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도 그 문제를 덮는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다스 이야기 나온 게 벌써 9년쯤 됐나요? 문제시 되고 그리고 검찰도 계속 조사를 했고 특검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일개 사기업 주인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후보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다 드러났던 문제고 그때 그 내곡동 도곡동 땅 뭐 이 다스 문제 BBK 그때 다 나왔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선 정말 치열했었고 그 여론조사로 나중에 이제 결과가 결정이 나면서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호영 특검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만들어져서 그 정권의 자유롭지 않은 특검이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든지 되는 거. 덮고 가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덮고 가면 언제든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한 민간 기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데 우리 검찰이 실력이 없어서 못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못한 거죠. 아, 참.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적폐청산 아까 잠시 얘기 나왔지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적폐청산 좀 더 해야 된다.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적폐청산은 조금 더하자 덜하자로 계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70년 현대사가 다 어떤 다른 뭐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대한 성취의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적폐가 70년 동안 쌓여온 역사이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난 70년간에 있었던 적폐를 다 드러내서 수사할 거 수사하고 조사할 거 조사하고 고칠 거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인이 돼 있는 사건들일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계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설정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론조사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이 인위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덮고 갔던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이제 적폐라는 이름으로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정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것 같고요. 왜 각 기관마다 다 적폐청산 하겠다고 위원회들 만들어져서 거기서 다 보고들 나왔고, 거기와 관련돼서 수사 의뢰했던 거 다 의뢰됐고, 진행될 건 다 진행들 되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들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진행되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렇다고 이걸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갖고 어느 선까지 뭐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수사 의뢰됐고, 될 만큼 거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자 수사 어디까지 할까? 이명박은 여기, 박근혜 전 여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정치의 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합니다. 정치 보복이야, 적폐청산이야. 그 답이 없어요. 뭐 어디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 뭐 이런 거죠. 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은 거고, 지금 군사정부시효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자, 저 사람을 잡자. 그래서 탈탈 털어서 개인 처벌하고 끝 나면 그건 아마 정치 보복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결국 이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까지 나오면 이제 그건 적폐청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정말 캐캐묵은 악습이라고 하면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 않니?라고 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그건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는 그건 법원, 검찰, 청와대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사실은 여야의 어떤 정치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인 문제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잘 어울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와 또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또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보복이 될 수 있지만, 그 개인이 거기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 적폐가 계속 쌓여왔던 부분들이 국민이 사실 주권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권력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한 그런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것도 역사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적폐청산을 좀 더 진행을 하는 가운데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그 긍정적인 방향,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 같고요.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또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기 기자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남겨둘 수 있다. 뭐 동의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합의를 해도, 인위적으로 뭘 여기서 정리하자고 해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검찰이 수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한테 일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있을 국회에서의 여러 제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검찰이 알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어떤 방향 속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정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여론도 정치 보복이라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여론이 이거를 적폐청산이고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적 견제를 지금 검찰이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지지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정치권에서의 적폐 논란 그 부분은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수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적폐에 대해서 여론이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분은 좀 뭐, 그냥 달리 정책 봐야 될 것 수사,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거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거 정책 결과. 수사라면 다행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한다, 뭐 이게 정치 보복이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겁니다. 적폐 청산해야 되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이 그걸 넘어서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다 말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답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앞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폐 청산을 넘어서 뭐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끝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좀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만난 회의에서도 주로 민생과 관련된 민생 입법 얘기를 한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또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과 같은 이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정부 여당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인식이 이미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과 어떻게든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갑시다라고 지금 정부, 그러니까 집권당한테 주문을 한 거죠.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도 좀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면은 이를테면 대통령 혼자 자 이제부터 국면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국민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지난 한 8개월 동안 적폐청산이 주요한 이슈였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적폐청산을 하겠지만 그러나 국면 자체는 이제 좀 전환을 시켜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좀 모멘텀은 정치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 문제로 방송하는 거 2018년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든 어떤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남북 그 단일 그 아이스하키 팀을 만드느냐 여부를 놓고 굉장히 그 젊은층의 특히 젊은층의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우리도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국가적 대사니까 그런 평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누군가는 희생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제는 세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좀 더 이 공정과 이 기회의 균등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의 노력,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아졌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 그다음에 그 시대의 요구라는 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을 정치권이 읽어야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론의 흐름이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던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구태와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 아마 다음번에는 정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지 않을 그런 시간이 오겠죠. 네. 국민의 손으로 뽑았던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7년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대한민국을 바꿨던 시민들의 힘. 그 힘이야말로 이런 역사의 불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